안녕하세요. 오늘 현재 프랑스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문제들의 나열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난제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융합 위기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프랑스 상황에 대한 경제 데이터, 또 관련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네, 이번 목표는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같은 이런 표면적인 증상들, 그 너머에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프랑스 전역을 거의 마비시켰던 그 모든 것을 막자, 블록공뚜, 시위 배경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이 어떻게 그리스보다 더 높은 부채 비율을 갖게 됐는지 뭐 이런 맥락들이 좀 드러나죠.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럼 바로 그 증상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2025년에 그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의 2026년 긴축 예산안 발표가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죠. 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블록공뚜 시위 말입니다. 노조 추산으로만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사회 기능이 거의 멈춰섰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시위대 요구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연금이나 복지 지출 동결, 의료비 삭감 같은 긴축 조치들, 이걸 전면 거부한다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했던 부유세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원했죠. 아, 부유세. 네. 핵심 구호로 떠오른 게 조세 불공정인데 이게 단순히 이번 예산안 문제만이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2023년 연금 개혁이라든지 2017년 부유세 폐지 때부터 좀 쌓여온 불만이 터져나온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누적된 게 있었네요. 정부는 근데 8만 명 넘는 경찰력으로 강경하게 대응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임명된 르코르니 총리가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노조는 거부했죠. 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였죠. 근데 시장의 반응은 더 싸늘했습니다. 시장이요? 네,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SA 플러스로 강등했거든요. 이게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역대 최저요? 와,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인 교착 상태 때문에 재정 건전화 계획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실제로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해서 한때 이탈리아나 그리스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네. 이탈리아 그리스 수준이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게 벌어진 건 시장이 프랑스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에 좀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경제 지표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4%를 넘어서 3조 3천억 유로 이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보다 높다는 사실은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2026년에는 이게 12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 적자 역시 심각한데요. GDP 대비 5.8% 수준입니다. 이게 유럽연합 권고 기준인 3%에 거의 2배에 달하는 거죠. 2배나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감축 목표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신뢰사지 않는 분위기고요. 성장률 전망치도 좋지 않습니다. 2025년에 0.4%에서 0.6% 수준에 머물 걸로 보고 있고 실업률은 거의 8%에 육박하고요. 아, 이게 바로 자료들이 지적하는 그 둠 루프,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둠루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막고 이게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서 신용등급 강등이나 금리 상승을 부르고요. 네. 그러면 돈 빌리는 비용, 차입 비용이 늘어나서 재정이 더 악화되죠. 그럼 결국 더 강력한 긴축이 필요해지는데 이건 다시 대중의 반발과 정치 마비를 심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빠져나오기 정말 힘든 구조에 갇힌 거죠. 와, 이렇게 표면적인 증상하고 암울한 경제 지표를 확인하니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고비용 복지국가 구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공공지출이 많다는 거요? 네,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57%가 넘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같은 고정지출 부담이 막대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팬데믹이나 에너지 위기 때 늘어난 지출까지 더해졌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좀 친기업 기조 아니었나요? 법인세 인하 같은 조치도 했던 걸로 아는데요. 바로 그게 자료에서 마크롱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부유세 폐지나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를 추진하긴 했죠.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출 삭감에는 실패한 겁니다. 아, 돈은 덜 걷는데 쓰는 건 그대로였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연간 한 620억 유로 정도로 추정되는 세수 손실만 발생했고 국가부채는 마크롱 집권 기간 동안 2조 2천억 유로에서 3조 3천억 유로로 급증했습니다. 헉. 기대했던 민간 투자나 성장은 좀 미미겠고요. 현재 추진하는 긴축은 결국 이렇게 늘어난 재정 구멍을 메우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감세가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낮은 생산성이나 경직된 노동시장, 디지털 혁신 지체 같은 해묵은 경제적인 취약성도 여전한 문제겠네요.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감소 같은 지정학적 요인도 언급이 되고요. 맞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려는 국민적인 요구와 또 낮은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제 현실, 그리고 해법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분열, 이 세 가지 어려움, 즉 삼중고, 트라일레마에 직면한 겁니다. 삼중고? 네. 수십 년간 이 모순을 어떻게든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봉합해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게 프랑스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국제적인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이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프랑스는 흔히 too big to fail, 망하기엔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too big to save, 구제하기엔 또 너무 크다. 이렇게 불립니다. 아, 만약 프랑스에서 정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건 유로존 전체의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위기 같은 거요. 네. 또 전통적으로 유럽 통합의 엔진 역할을 했던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면 EU 전체의 리더십 공백이나 주요 현안 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EU나 유럽중앙은행 22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하겠네요. 네,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EU 집행위원회는 규정상 프랑스에 과도 재정 적자 시정 절차, 그러니까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프랑스 국내의 정치적 저항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22 역시 국제시장 안정을 위해서 개입하는 그 전달 경로 보호기구 TPI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치적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돈만 푸는 것에 대한 비판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심지어 독일조차 자체적인 재정규율 완화를 고민하는 상황이라 입장이 복잡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봐도 이런 위기 대응에 발목이 잡힌 프랑스는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건 이후에 전략적 자율성 약화로 이어져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쟁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프랑스는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또 정치적 분열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 모델을 유지하려는 열망과 이걸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제 현실, 그리고 유로존이라는 외부적인 제약 사이에서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이런 불안정성이 유럽 전체의 안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분석 자료들은 대체로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현재 상황이 유지되거나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내부로부터의 개혁 동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만약에 프랑스의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 강제될 가능성이 더 클까요? 프랑스를 실제로 움직이게 할 방아쇠는 과연 내부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올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